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또 무형적이죠. 네, 무형적이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도 어때요? 의료와 서비스가 만난 거잖아요. 서비스, 무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무형성, 무형적인 제품이다. 뭐 시험에서는 유형적 제품이다. 네, 터무니없이 오답으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가 어때요?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뭐 시험에서는 작다라고 자주 언급이 되는데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가 어때요? 100% 또는 100%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어때요? 완치되길 바랍니다. 근데 의료 치료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도 또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일치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다양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기업의 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보면 가장 위에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 있고 이제 뭐 임원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직원이 있겠죠. 근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회장이 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올해 23년도는 매출 100% 완성을 목표로 한다. 그럼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오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100% 매출 향상을 위해서 으쌰 해보자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병원은요 좀 달라요. 병원은 이제 이사장이 있죠. 물론 이제 없는 병원은 이제 여기에 원장이 있어요. 원장. 네. 원장이 있고 또 뭐 부원장이 있겠죠. 부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행정 파트가 있어요. 행정. 네. 행정 파트가 있어요. 행정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뭐예요? 과, 뭐 정형외과, 내과, 과가 있죠. 부서가 있죠. 또 이 부서에 이제 팀장, 부서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병원은 각각의 이게 되게 독립적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파워가 세요. 예를 들면 이사장이 코로나로 우리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우리가 매출 최소 80% 이상 올리게끔 좀 노력을 해봅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장까지는 이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이 부서장들에게 우리 좀 환자가 오면 매출 향상을 위해서 좀 이거저거 검사 좀 시키고 좀 하자 라고 하는데 이제 누가 반발을 해요? 내과 팀장, 네, 정형외과 부서장들이 저는 솔직히 필요한 검사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건 하지 않겠어요. 네, 거절을 한다라는 거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의 또 팀장은 직원들에게 아니야, 우리 매출과 관계없이 한 분 한 분의 환자들에게 정말 최선의 진료를 할 거야. 부서장 말 들어, 직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반 기업처럼 회장에 의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행정은 행정대로, 또는 의료 부서는 부서대로, 또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또 원장은 원장대로 중간에 이 원장님은 중간에 또 이렇게 낑겨서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자가 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장이 선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중요 의사결정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어때요? 간접 지불 형태이다. 뭐 시험에서는 직접 지불 형태를 갖는다라고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요. 간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의료보험이 있죠. 네,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 형태로 환자가 몇 프로 내고 나머지는 어때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간접 지불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어때요?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언제 발생할지 그런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 시험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과 일반 기업과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차이를 보는데, 이제 뭐 또 시험에서는 뭐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의료기관의 특징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특징으로도.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자, 의료기관은 비영리 동기이다. 자, 여기서도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죠. 뭐 의료기관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출제가 되었을 때 자주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던 걸 보면 비영리 동기잖아요. 근데 B를 빼버리고 영리 동기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근데 노동 집약적은 아니지만 자본 집약적이다. 이렇게 또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품질 관리라던가 업적 평가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근데 여기서도 쉽다. 쉽다로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꼭.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비영리 동기이죠. 비영리 동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적 향상,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병원은 경영 측면의 이윤 창출보다는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예방이라던가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그 목표를 좀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의료기관은 조직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돼요. 자, 이건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저도 제가 이제 매회 시험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꼭 맞춰야겠죠. 틀리지 않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 하나 짓는데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병원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임대도 해야 되죠. 의료 장비 또 구입하든지 렌탈하든지.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다는 거죠. 투자비가 커요. 그래서 잠깐 웃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아니고 제 아는 강사분의 어머니가 그 마담뚜, 압구정에서 마담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담뚜 활동을 하시다가 아예 이제 그런 결혼 정보 업체를 차려놓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개업하고 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사무실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어머님이 안 계셨고, 의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명단에. 왜냐하면 뭐 상위 1%? 매칭 업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의료진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의료진 분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1순위가 뭐를 보냐? 여자의 재력을 본대요. 좀 깜짝 놀랐는데, 여자의 재력을 본대요. 뭐? 아니, 의료진들이 돈 많이 버는데 왜 여자의 재력을 봐?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좀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더니 의사는 병원 차리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 친구가 그냥 툭 던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많은 여자를 초이스한다 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참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 투자비에 비해서 어때요? 회수율이 정말 극히 낮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병원들이 문 닫고, 또 적자 보고 하는 병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대부분의 인력 구성이 전문직이죠. 전문직에 의해서 병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인건비가요 70%가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매출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70%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전문 직종이잖아요. 의료진 포함해서.
행정 빼고 행정 분야 빼고는 다 전문 분야에 그런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임금 또한 좀 높죠. 그래서 좀 그 매출의 70%가 인건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갖는 조직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원 보시면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뭐랄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도 있고 또 연구센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 같은 거, 이게 의료기술, 뭐 테크니컬한 것들을 개발하는 이런 개발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진 조직 그 체계가 많다라는 거죠. 병원은 많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제 병원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에게 지역 주민과 국가가 원하는 요구를 또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 조직체를 또한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조직 체계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된 서비스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성 때문에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때요? 너무 전문적이죠. 예, 너무 전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관리라던가 또는 평가가 매우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왔죠.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 이게 뭐에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신체적, 정신적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죠.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서는 오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품질 관리와 업적 평가가 쉽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누가 세우냐라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세우냐. 그러니까 참 그래.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럼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기준도 어때요? 되게 모호하죠. 모호하죠. 다음 이중적인 지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료 서비스라는 복합적 생산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타 직종 간에 상하 명령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뭐죠? 부서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지문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도 지문에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부서 간의 뭐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다로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부서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죠. 저도 제가 병원 쪽에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서 간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 이중적인 지위 체계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조직 체계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이사장이 있어요. 근데 밑에 부서가 있죠. 이렇게 부서. 그러니까 이 이사장의 목표와 부서에 있는 부서장, 정형외과, 내과, 그 부서장의 목표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사장은 뭔가 영리를 좀 더 목적으로 둔다면 이 부서에 있는 부서장분들은 영리가 아니라 좀 더 어때요? 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즉 비영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병원은 이 부서장의 그 뭐 내과다, 정형외과다. 그럼 이 부서장의 팀장이 있죠. 부서장의 뭐라 그럴까 파워가 되게 세요. 부서장의 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명령을 해도
뭔가 직원이 부서장의 명령을 좀 듣기보다는 원장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부서장이 또 직원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이 부서장의 명령에 좀 더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위가 어때요? 두 개죠. 여기서도 지위하고 여기서도 지위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 체계를 여기서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이 부서마다의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료 서비스를 하려면 어느 한 딱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좀 연결되어 있죠. 네, 여기 진료도 봐야 되고 여기 치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호 간에 뭐가 이루어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 내과의 부서장이 정형외과에 있는 직원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갈등, 대립이 이어집니다. 왜? 아니 왜 여기서 우리 직원에게 명령을 해? 갈등이 막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병원은 그냥 너무 여기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에요. 부서별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타 직종 간의 그런 상하 명령 전달 체계는 당연히 어때요? 부서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료 경영이 다른 산업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해둔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의료 경영이 다른 산업 경영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노란색 큰 항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시험에 좀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조직 권한 및 통제 구조가 복잡하다 했죠. 복잡하다. 이게 약간 이거예요. 이중적 지위 체계, 제가 설명한 그 이중적 지위 체계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의 권한 및 통제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시험에서는 조직의 권한과 통제가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이제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과업이 환자의 안전, 치료 향상이냐, 아니면 병원의 이윤을 향상을 시킬 것이냐, 뭔가 그 경영층과 조직 구성원 또는 의료진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경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누구라고 했죠? 인적 자원이죠. 네,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의 성공 여부는 특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네, 거의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되게 명의이고 뭐 TV에 나온 의사분들 있죠. 또는 그 병원에서 되게 좀 유명한 의료진들이 꼭 있어요. 꼭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정말 그 병원을 먹여 살릴 정도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줄 서 있어요. 평균 기다리는 게 2시간 흔쾌히 기다려요. 이분한테 받기 위해서. 그런 좀 현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권한 및 통제 구조의 복잡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은 통제권이 없는 자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어때요? 의사결정하는 데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다. 이제 이건 좀 세부적인 솔직히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이고, 아까 조직과 통제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지위 체계가 좀 더 이 의미와는 어울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병원의 외적 환경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은 뭐를 다뤄요? 인간의 생사를 다루죠. 생사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병원만의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법이 개입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고요. 또는 어떤 때는 경영적인 여건, 경영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돼요. 즉,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때요? 외부적인 단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개입이 많이 다루게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수 신해철 씨가 이제 그때 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가죠? 법적인 책임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변호사들을 섭외해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야 돼요. 법적인 책임, 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또 여기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이게 윤리적이에요. 윤리적. 이 진료 행위가 윤리적이었냐? 도덕적이었냐? 이제 이러한 책임 요소가 또한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 줄기세포 같은 거 또는 동물, 그렇죠? 동물 임상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예전에 그런 의료 그런 뭐라고 그럴까? 수술 뭐라고 그러지? 그걸 많이 했잖아요. 동물 실험. 그때 이제 그런 동물 그런 단체에서 엄청나게 큰 반발이 좀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여건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또한 경영적인 여건도 여기에 또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또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협회, 이익집단이 또 여기에 개입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관심들, 신해철이 죽었을 때 엄청난 국민 관심들이 정말 여기에 초집중이 됐었죠. 그리고 또 국가수 같은, 부검을 해야 되잖아. 왜 죽었는지. 그럼 또 국가수가 또 여기에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 뭐 크게는 법적, 사회적, 경영적이지만 정말 많은 그 단체에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의료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유 4가지 항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의료 서비스의 그런 조건을 보면 먼저 마이어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시험에 마이어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또 뒤에서도 비오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항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큰 항목들로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어가 주장한 그 조건들을 보면 먼저 접근성. 말 그대로 어때요?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이 최대한 우리 집과 좀 가깝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접근하기가 편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아서도 안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정성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의학적 적정성과 그리고 사회적 적정성이 있는데 이제 의학적 적정성이라는 거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어때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진료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적정성이라는 그게 환자를 진료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된다. 않는 선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적정성과 사회적 적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적정성이라는 건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이 대두되는 게 뭐예요? 존엄사. 여러분들 존엄사. 요새 참 보면은 난 80 먹어서 뭐 먹고 사나. 좀 존엄사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사회적 적정성에서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낙태수술 같은 것들, 낙태수술 같은 것도 이러한 사회적인 적정성에 또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죠. 다음 조정성. 조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방부터 치료하고 재활까지가 어때요? 잘 조정되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다 연계가 되어서 환자가 최대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지속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환자분이 치료나 뭐 수술을 받았다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병에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재활 플러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복지 있죠. 복지. 복지까지도 좀 연결해서 좀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지문에서는 뭐 시간적, 지리적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돼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 지속성과는 이제 핵심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핵심 내용은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부터 이런 복지까지 사후 관리까지 사후 관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어때요?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다음 효율성이라는 거는 효율성이 뭐죠? 효율성이 그래서 최소의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지만 어때요?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자원의 양은 최소화시키지만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의료비는 어때? 의료비는 최소의 의료비로 최대의 효과가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뭐 세부적인 딱딱 내용이 있지만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라던가 뭐 불필요한 뭐 진단 또는 뭐 입원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오리가 제시한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오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거예요. 반면에 마이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시를 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좀 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편해지죠. 자, 비오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 지문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너무 어렵게 난해해요. 이 지문만 봐서는 이게 이건가? 라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모를 정도로. 또한 영어 있죠, 영어. 네. 영어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효율과 효과 보도록 할게요. 효율, 효과. 경영학적 의미로 한번 효율과 효과를 보면 효과는 결과죠, 결과. 즉 목표. 목표가 효과죠. 그래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투입되는 인풋이 효율인 거죠, 효율.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은 과정인 거죠. 인풋. 이거는 아웃풋.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면, 자, 효율은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단위 생산 비용당 실제적으로 나타난 영향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인풋으로 인풋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효과를 볼 것이냐 이 의미예요. 즉 프로그램 단위 생산 비용당 이거는 효율이죠.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실제적 결과가 얼마큼 나타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효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의미는 최소의 인풋을 어때요? 최고의 아웃풋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인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다음 효과는 이상적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달성할 수 있는 뭐 최대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의료 기관의 그 의미로 약간 좀 적용해서 푼다면 이 말이 뭐냐면 서비스나던가 프로그램 달성할 수 있는 즉 치료 효과에 최대한의 효과가 있겠죠. 이걸 100이라고 한다면 통상적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 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정도는 결과죠. 아까 제가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최대한의 100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뭐는 한 90% 정도는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90% 정도는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품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적합성. 자, 적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집단의 요구에 부합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뭐 말 그대로 개개인의, 왜냐면 질병이라는 거는 치료는 어때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에 맞추어서 진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다음 의학적, 기술적 수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이왕이면 가장 최근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해야 당연히 어때요? 그 품질이 높아지겠죠.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하나는 그 책에 보면 도나베리언의 의료 서비스 품질,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의료 관광 보도록 할게요. 의료 관광. 자, 우리가 의료 관광 서비스를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는 침습적 의료 관광, 그리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의료 관광, 뭐 진단적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데 침습이 뭐죠, 여러분? 침습? 근데 이 침습, 여기서는 시험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침습적 의료 관광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제 침습적 의료 관광이라는 건 말 들어도 뭔가가 침습한다는 거잖아요. 네. 즉 우리 신체를 침습하는 의료 관광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무슨 수술 기구라던가 도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의료 행위를 우리가 침습적 의료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의료, 우리가 뭐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술은 뭐예요? 다 이러한 침습적 의료 관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의료 기구, 장비를 넣어서 그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치과 치료, 기구가 여기 우리 구강에 들어가잖아요. 성형외과도 잘라서 기구가 들어가서 또 잘라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치과, 성형만 나왔지만 우리 몸을 가르거나 또 무슨 의료기구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료, 수술을 하는 거는 다 이 침습적 의료 관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서 이 내용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의료 관광은 이제 보통 말하면 이제 웰니스, 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하는 의료 관광이고요. 그다음에 진단적 의료 관광은 말 그대로 진단만 받기 위해서 하는 의료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웰니스 정의를 볼게요. 웰니스 여기서도 시험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웰니스의 정의라는 거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 그다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그리고 웰니스라는 건 되게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를 해요. 포괄적인 활동. 여러 가지 이 웰니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의료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웰니스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라고 했을 때 꼭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답으로. 네, 오답으로 질병 치료와 관리. 자, 이거는 웰니스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인 거죠. 이 의료적인 정의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해서 제가 이해하시라고 책에 친절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웰니스 할 때는 이 부분만 건드려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 품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